치료 계속해봤자 돈 낭비예요. 다 쓸데없다고요. 차가운 병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는데 가슴은 그보다 더 시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내 아들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입원비만 해도 하루에 얼만데요. 민규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우리 아들하며 자랑하던 그 아이 목소리가. 근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내 아들 목소리인데 지금 제 귀에는 남의 목소리처럼 낯설게만 들렸으니까요. 45년을 키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다칠까봐 전전긍긍하며 키운 내 아들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한테 지금 돈 낭비라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들의 말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75살 할머니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부터 열고 마당에 물 주고 시장에 가서 장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산 지도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아들 민규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건강 챙기세요. 짧았지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바쁜 아들이 엄마 걱정해 주는 게 어딥니까?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장에 가서 배추 몇 포기 사고 무도 한 개 샀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요새 날씨가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배춧값이 올해 좀 나가네요. 그래도 김장은 해야죠. 맞아요. 김장 안 하면 겨울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장을 다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뭐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삐삐 소리나는 기계들, 소독약 냄새. 환자분, 눈 뜨셨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간호사가 제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병원이죠? 네, 맞아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말을 하려는데 오른쪽 입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연락은 했는데 서울에서 오신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환자분께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건데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졸중.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병. 갑자기 쓰러져서 반신불수되는 그 무서운 병.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하고 재활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 조금 불편하시죠? 그것도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2주라니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저는 국민연금 조금 받는 게 전부인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규가 병원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뒤였습니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온 민규 얼굴을 보니 그제야 좀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왔구나. 민규야, 미안하다. 갑자기 이렇게 돼서.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민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뇌졸중이래. 그래도 크게 문제 없다고 하더라. 다행이네요. 근데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한대요? 2주 정도래. 재활 치료도 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민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주요? 응. 그래야 한대. 민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날은 그냥 갔습니다. 엄마, 일단 푹 쉬세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내일 서울 올라가야 해요. 그래, 알았어.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민규가 나가고 나니 병실이 텅 비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민규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전화할 때마다 물어보는 게 하나같이 병원비였습니다. 엄마, 오늘 치료비 얼마 나왔어요? 입원비는 하루에 얼마래요? 재활치료 꼭 해야 해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처음엔 걱정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아들도 직장인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되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민규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수진이도 같이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인사는 했지만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바쁜데 왔구나.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둘 다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민규가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했어요. 그래, 뭐래?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당장 퇴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도 2주는 입원하래야 한다며? 그건 권장사항이래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고요. 민규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요양할 수 있대요. 약만 잘 드시면 된다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지금 뭘 말하려는지. 민규야, 너 혹시.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루에 10만 원이 넘어요. 2주면 2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요. 수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새 형편이 좀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치료는 받아야 하지 않겠니? 민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치료 계속해봤자 완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재발 가능성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치료 계속해봤자 돈 낭비예요, 어머니. 그 말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돈 낭비. 내 치료가 돈 낭비라고. 어머니, 입원비만 해도 하루에 얼만데요?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도 넘게 나올 거예요. 수진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애들 학원 1년치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랑 내 치료비를 저울질하고 있는 며느리.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아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민규야. 엄마, 퇴원 준비하세요. 내일 모레쯤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민규가 일어섰습니다.
저희 일찍 들어가 봐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수진이 손을 잡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그냥 하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아니, 눈물 때문인가.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규 어렸을 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8살 때 학교 가기 싫다고 울던 모습, 12살 때 시험 100점 받았다고 자랑하던 모습, 20살 때 대학 합격증 들고 와서 엄마 덕분이야 하던 모습,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돈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침대 옆 서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 새 교복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그 옆에서 허름한 옷 입고 서 있는 저. 그때 저는 새벽 4시부터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아들 교복 사주려고. 점심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들 학원비 내려고. 겨울에도 낡은 외투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 패딩 사주려고. 그렇게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이 제게 돈 낭비라고 말합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 다른 환자분이 주무시고 계셨으니까요. 그냥 이불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르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탈함, 그리고 묘한 각오 같은 것.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뭔가 해야 한다. 정확히 뭘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규야, 내가 날 이렇게 버렸으니 이제 엄마도 생각이 있다. 정확히 어떤 생각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입원을 권했지만 민규가 강하게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상태 좋아지셨잖아요. 집에서 약만 잘 드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재활 치료를 집 근처 병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굳이 여기서 입원할 필요 없잖아요. 결국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퇴원하시죠. 그때까지는 기본 치료만 하겠습니다. 민규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병원비를 아낄 수 있다는 안도감. 그 표정을 보는 제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퇴원 하루 전이었습니다. 민규가 병실에 들어올 때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민규는 옆 침대 커튼이 쳐져 있는 걸 확인하고는 의자를 제 침대 가까이 당겼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생활비까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400만 원이 넘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무슨 말이니? 민규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재산증여 계약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 그거 제 명의로 증여하는 계약서예요. 민규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한자와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양조건부 재산증여 계약서. 왜 이런 걸 갑자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나이가 75이잖아요. 뇌졸중도 왔고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증여세도 지금 처리하면 좀 덜 나오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규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엄마한테도 좋은 거예요. 계약서 보세요. 여기 부양 조건부라고 써 있잖아요. 민규가 서류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을박민규은 갓김순자에게 평생 부양의 의무를 지며 갑의 생활비 및 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뭐가 좋다는 거니? 민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재산 다 제 명의로 증여하시면 저희가 엄마를 시골에 있는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릴게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법적으로 엄마 부양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요양원? 네. 거기 시설 정말 좋아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밥도 잘 나오고 엄마 또래 분들도 많이 계셔서 심심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낳은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재산 다 증여하고 요양원 가라는 거니? 엄마,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증여 계약이 엄마한테 더 좋아요. 법적으로 제가 엄마 평생 책임지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부양 의무 안 지키면 계약 위반으로 재산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너희 집에 가면 안 되니? 민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희 집은 좁아요. 애들도 있고 수진이도 일 나가고 엄마 케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요양보호사라도 구하면 되잖니. 그것도 돈이에요, 엄마.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요. 차라리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는 게 나아요. 결국 다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 목구멍까지 울컥 뭔가 차올랐습니다. 민규야. 네, 엄마. 너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뭘 해줬는지 기억하니? 민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책임? 이게 책임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재산 다 빼앗아서 요양원에 처박아 놓는 게 책임이라고?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빼앗는 게 아니라 증여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예요. 그리고 저도 부양 의무를 지잖아요. 증여든 뭐든 결국 다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제 목소리가 커지자 옆 침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민규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 다 듣잖아요. 듣든 말든 난 이딴 계약서에 서명 안 해. 민규 얼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 말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야.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돼요? 민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현실 좀 보세요. 엄마 나이에 뇌졸중까지 왔는데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제가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책임지겠다는데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이해? 내 재산 내가 지키겠다는데 뭘 이해하라는 거니? 엄마 재산이 뭐가 있다고요? 그 낡은 집이랑 예금 1,000만 원 남짓한 게 다잖아요. 증여세도 거의 안 나와요. 1,000만 원.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규는 제 통장 잔고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아봤을까요? 몰래 제 통장이라도 뒤진 걸까요? 엄마, 그 돈으로 요양원 몇 달 버티겠어요? 차라리 저한테 증여하시면 제가 계약서대로 평생 책임질게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라고? 네.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저도 의무를 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 민규야,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민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고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엄마 재산을 빼앗겠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민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커튼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규가 정신을 차린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일단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정식 계약은 퇴원하고 집에 가서 도장 찍고 공증받으면 돼요. 서명? 네. 일단 의사표시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구청 가서 서류 떼고 공증사무소 예약하고. 민규가 가방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란에 이름만 쓰시면 돼요. 간단해요. 볼펜을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싫어. 엄마, 싫다고 했어. 서명 안 해. 민규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보세요. 퇴원하실 때 최종 답 주세요. 만약 내가 안 하면? 민규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럼 혼자 퇴원하셔야죠. 저는 안 모시러 와요. 택시 타고 혼자 가시면 됩니다. 너 지금 엄마가 선택하세요. 서명하고 저랑 같이 가서 요양원에 편히 계실 건지 아니면 혼자 집에 가서 또 쓰러질 위험 감수하실 건지. 그게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혼자 알아서 가든지. 민규는 서류와 볼펜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올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집에 가서 도장 가지고 공증사무소 같이 갈 거니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부양조건부 재산증여 계약서. 8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 남편 없이 혼자 20년을 버티면서 지킨 집. 그게 단 한 장의 종이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찢어봤자 민규는 다시 가져올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다시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놓인 볼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펜으로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도장까지 찍고 공증받으면 정말로 제 재산은 민규 것이 되는 거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단 몇 시간 후, 민규가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답을 요구할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명을 할까 말까? 하면 어떻게 될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 민규 말대로 요양원에 가겠죠.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겠죠. 내 집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그냥 민규가 주는 대로 살겠죠. 안 하면 혼자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하겠죠. 또 쓰러지면 그땐 누가 구해줄까요? 민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미 선을 그었으니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제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너무 잘 키운 게 잘못일까요? 너무 많이 해준 게 잘못일까요? 그러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민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모자라서 저는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민규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미안해할까봐.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제게 돈 낭비라고 말합니다. 재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제가 평생 원했던 삶인가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을박민규은 갓김순자에게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증여받으며 을은 갑에게 평생 부양의 의무를 지며 갑의 생활비 및 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본 계약서는 서명 후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민규가 변호사한테 자문이라도 받았는지 서류가 아주 치밀했습니다. 여기 서명하고 집에 가서 도장 찍고 공증사무소 가면 끝입니다. 제 재산은 완전히 민규 것이 되는 겁니다. 부양 의무라는 건 그냥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민규가 모르는 것, 제가 숨겨둔 것, 20년 전 일,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 이름으로 해둔 것, 그게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민규야, 너는 모르지. 엄마한테 아직 카드가 남아있다는 걸.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명을 해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서명도, 도장도, 공증도, 그리고 민규에게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몇 시간 후면 민규가 올 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새벽 5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코 고는 소리만 들렸고 저는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몇 시간 후면 민규가 올 겁니다. 그리고 답을 요구할 겁니다. 서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제 남은 인생을 단 한 번의 서명으로 결정하라고 할 겁니다. 침대 옆 탁자를 봤습니다. 거기 놓인 계약서와 볼펜, 민규가 두고 간 것들, 제 인생을 빼앗아갈 도구들, 손을 뻗어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부양조건부 재산증여 계약서. 갑 김순자는 을 박민규에게 다음의 재산을 증여한다. 경기도 수원시 대형구 소재 단독주택 일체. 국민은행 예금 1,200만 원. 그게 다였습니다. 제 평생이 거기 두 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규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겠죠. 가난한 엄마의 초라한 재산. 그 정도면 자기가 다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가 어쩌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그 두 단어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게 20년 전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 가는 길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때 민규는 25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한 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이라는 곳에서 남편의 유언 집행을 맡았다는 변호사였습니다. 유언? 남편이 유언을 남겼다고? 그것도 모르고 한 달을 살았다니.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고층 빌딩 20층. 처음 가보는 그런 높은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건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겁니다. 미안하오. 당신 혼자 남겨두고 먼저 가게 돼서. 하지만 당신이 너무 걱정되어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준비해뒀소.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소. 당신 명의로 되어 있소. 10년 전에 회사에서 퇴직금 받고 몰래 평생 모은 돈까지 합쳐서 샀소. 1억 5천만 원이었소.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였소. 이 아파트는 절대 팔지 마시오.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오를 거요. 그때 당신이 정말 힘들 때 이게 힘이 되어줄 거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요. 민규한테는 알리지 마시오. 그 아이가 이걸 알면 자립하지 못하고 재산에만 의지할까봐 걱정이요. 민규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야 하오. 당신은 이 아파트로 편히 사시오.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요. 사랑하오, 순자.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서동 원탑 아파트 33평형. 당시 구입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1억 5천.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샀다니.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변호사는 고인의 당부대로 이 사실은 아드님께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저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뜻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파트는 비밀이 됐습니다. 민규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오직 저만 아는 비밀. 세입자한테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민규한테는 국민연금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남편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에서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아파트 팔 생각 없냐고, 지금 시세가 엄청 올랐다고, 팔면 25억은 받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25억. 20년 사이에 15배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강남이 이렇게 오를 줄은 남편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오를 거라던 그 말이.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만 쓰라던 그 말을. 그런데 지금 그 힘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민규가 아는 제 재산. 수원시 대형구 단독주택 한 채, 예금 1,200만 원. 민규가 모르는 제 재산. 강남구 대서동 원탑 아파트, 시세 25억 원. 민규는 1,200만 원 때문에 제게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걸로 평생 저를 요양원에 처박아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모릅니다. 제게 25억짜리 카드가 남아있다는 걸. 그 카드 하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게 남편이 말한 그 순간이구나.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이 카드를 쓰라고 했던 거구나. 고맙습니다, 여보. 당신이 20년 전에 남겨준 그 선물이 지금 저를 구해주고 있어요. 퇴직금에 평생 모은 돈까지 합쳐서 1억 5천에 산 그 아파트가
지금 25억이 됐어요. 당신의 성견지명 덕분이에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새벽 6시쯤 됐나 봅니다. 3시간 후면 민규가 올 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서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제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는데 오늘 제 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결심. 그렇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속에 명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받은 명함. 변호사 이진우, 법무법인 정의. 아직 연락처가 살아있을까요? 20년이 지났는데.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 휴대전화를 빌렸습니다. 명함의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우 변호사 맞냐고 물었고 저는 20년 전 박철수 유언 처리를 부탁했던 김순자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변호사는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강남 대서동 원탑 아파트 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급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오늘 퇴원하는데 퇴원하자마자 사무실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연락 주면 시간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간호사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민규야, 너는 엄마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지. 계약서 들이밀면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줄 알았지. 하지만 틀렸어. 엄마한테도 카드가 있어. 내가 상상도 못할 카드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30분. 2시간 반 후면 민규가 옵니다.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바뀝니다. 민규 인생도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곧 알게 되겠죠.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올 것 같았습니다. 민규는 제가 약한 엄마인 줄만 알았을 겁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엄마. 재산도 별로 없고 힘도 없는 엄마.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한테도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 지금 제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서동 원탑 아파트 33평, 시세 25억 원. 그게 제 무기였습니다. 아침 9시 민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공증사무소에서 쓸 도장이나 추가 서류가 들어있겠죠. 제 침대 옆에 서더니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셨냐고, 서명할 준비가 됐냐고.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민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명은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알아서 잘 살 거라고 했습니다. 민규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혼자 어떻게 살 거냐고, 또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따졌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규는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후회하실 거라고 말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저는 민규가 나간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가는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선택은 이미 했으니까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수원시 대형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 잡초가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자랐나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으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이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버렸습니다.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라면 한 개가 있었습니다.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 밥이었습니다. 병원 음식보다 라면이 더 맛있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니 눈치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관해온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꺼내 침대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민규 어렸을 때 사진, 학교 상장들, 그리고 수첩 한 권.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45년 동안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3월 5일. 민규가 태어났다. 3.2kg.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 아이를 위해 뭐든 하겠다. 제 글씨였습니다. 45년 전 제 글씨. 지금보다 훨씬 반듯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규의 첫걸음,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규 초등학교 입학. 새벽 청소일 시작했다. 한 달에 50만 원. 민규 학원비로 쓸 거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민규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 게.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상장 받은 날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규 대학 등록금 200만 원. 금반지 팔았다.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였는데 죄송하다. 하지만 민규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금은방에 가서 금반지를 내놓던 날. 주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이거 결혼반지 아니냐고. 팔면 후회한다고. 하지만 저는 팔았습니다. 민규 등록금이 더 급했으니까요. 수첩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규 대학교 졸업. 학사모 쓴 민규를 보며 울었다. 다 컸구나. 2005년 9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민규가 장례를 치러줬다. 고마웠다. 2010년 4월. 민규 결혼했다. 며느리 수진이가 예쁘다. 민규가 행복하기를. 2013년 7월. 손주가 태어났다. 민규가 아버지가 됐다. 감개무량하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행복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달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보이는 건 숫자들이었습니다. 민규한테 보탠 돈들. 2015년 3월. 민규한테 200만 원. 2020년 7월. 민규 전세 보증금 1000만 원 보탰다. 2023년 9월. 민규 생활비 300만 원 보탰다. 2025년 2월. 손주 중학교 입학 축하금 100만 원. 2025년 7월. 손주 학원비 50만 원 보탰다. 영어랑 수학 학원 다닌다고. 끝이 없었습니다. 민규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저는 도와줬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최대한 도와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한 달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민규한테 100만 원 보탰다. 애들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 연금에서 아껴서 모은 돈인데 괜찮다. 손주들 공부가 중요하니까.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5년이었습니다. 민규가 태어난 날부터 지난달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민규를 위한 손길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수첩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민규한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 민규한테 보여준들 달라질 게 있을까요? 아들은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문득 변호사 생각이 났습니다. 이진우 변호사. 20년 전 남편 유언을 처리해준 그 사람. 명함이 어디 있었죠?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속에 명함이 있었습니다. 20년 된 명함이었지만 보관해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20년 전 박철수 유언 처리를 부탁했던 김순자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변호사는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강남 대서동 원탑 아파트 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시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45년의 기록. 이게 제 무기가 될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천장보다 집 천장이 편했습니다. 익숙한 곳이 좋았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을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민규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증명할 기록을. 변호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담은 받아야겠습니다. 민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오늘 3번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들어봤자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모두 민규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돼요. 걱정이라니. 진짜 걱정이라면 계약서 같은 걸 들이밀지 않았겠죠. 핸드폰을 엎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받는 날. 준비는 끝났습니다. 수첩도 있고 강남 아파트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민규는 제가 약한 엄마인 줄만 알았을 겁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엄마.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한테도 카드가 있었습니다. 민규가 상상도 못할 카드가.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향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가 있는 고층 빌딩. 20년 만에 다시 오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진우 변호사님 예약했다고 하니 안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책상 너머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 20년 전보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얼굴은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앉으라고 손짓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병원에서 막 퇴원하셨다면서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들고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시냐고. 전화로 아드님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 병원에서 민규가 한 말들, 재산 증여 계약서를 들이민 것,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안 하셨냐고. 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다고. 그런 상황에서 강요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께 얼마나 도움을 주셨는지 증명할 만한 게 있냐고. 통장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거라도 있냐고.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 45년 동안 써온 일기장.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규 낳은 날부터 써온 일기라고 했습니다. 민규한테 뭘 해줬는지 다 적어뒀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봤습니다.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라고 했습니다. 뭐가 대단하냐고 물었습니다. 증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드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수첩에 적힌 내용들, 특히 금액이 나온 것들은 통장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래된 건 없지만 최근 10년건은 통장에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아드님의 부당한 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강남 아파트 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아파트를 민규한테 안 주고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냐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다만 돌아가신 후에 아드님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유류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자식한테 최소한 줘야 하는 몫이라고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라고. 하지만 이 수첩이 있으면 그것도 방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드님한테 이미 충분히 주셨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기부는 가능하냐고. 사회복지재단이나 고아원 같은데 기부하고 싶다고.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기부요? 25억짜리 아파트를요?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어머니 재산이니까 원하시는 곳에 기부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기부하실 단체를 정하시고 기부 약정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아예 유언 공증을 해두는 게 어떻겠냐고. 그럼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 뜻대로 집행된다고 했습니다. 유언 공증이요? 네, 그렇게 하면 아드님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기부 절차, 유언 공증 절차, 필요한 서류들.
하나하나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25억이라는 큰 돈인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원시 대형구에 있는 집과 예금 1,200만 원이면 제가 살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긴 거지만 저는 그걸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규한테 주는 것보다 100명의 아이들한테 밥을 먹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재산평가서, 기부약정서, 유언공증 서류까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서명하고 공증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이 도시 어딘가에 제가 기부할 아파트가 있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사뒀던 그 아파트. 남편은 제게 힘들 때 쓰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다만 남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쓰게 됐습니다.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딩을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을 날씨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서명하고 공증받고 기부가 완료되면 민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민규한테 알려야겠죠. 엄마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민규가 뭐라고 할까요? 화를 낼까요? 울까요? 아니면 이해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규였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민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나왔어. 볼 일이 있어서. 괜찮으세요? 혼자 나가셔도 돼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그 계약서 거는요. 민규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엄마 지금 바빠.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나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온 그 수첩. 45년의 기록. 이게 제 무기가 됐습니다. 민규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무기.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때 민규한테 말할 겁니다.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엄마 재산은 엄마가 쓰고 싶은 곳에 쓴다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점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마당 잡초도 뽑고 집 청소도 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했습니다. 움직이는 게 더 나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민규 생각이 났으니까요. 민규는 그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필요한 거 없다고. 계약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규도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었겠죠. 제가 마음을 바꾸기를, 결국 서명하기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닫기를. 하지만 민규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걸, 그것도 민규가 상상도 못할 선택을.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받는 날.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얼굴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니 건강이 조금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첩, 통장, 신분증, 도장, 변호사가 준비해 오라고 한 것들을 다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원시 대형구에 있는 이 집, 남편과 함께 살던 집, 민규를 키운 집, 20년 동안 혼자 지켜온 집, 이 집은 제 것으로 남을 겁니다. 민규한테 주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제 남은 인생을 살 겁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강남구 역삼동에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가 있는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복도를 걸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냐고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기부 약정서, 유언 공증 서류, 아파트 등기부등본, 재산평가서.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기부 약정서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서동 원탑 아파트를 사회복지재단에 12억 5천만 원 상당 기부, 고아원에 12억 5천만 원 상당 기부한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합쳐서 2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언 공증 서류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이 기부가 확실히 집행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드님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억이라는 큰 돈.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그걸 제가 지금 다른 곳에 주는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기부 약정서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김순자. 제 이름. 유언 공증 서류에도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증인 앞에서 최종 확인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옆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공증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본인 의사가 확실하냐고, 강요받은 건 아니냐고, 정말 이 내용대로 기부하고 유언을 남기는 게 맞냐고. 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의사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강요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증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과 도장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증인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공증 도장을 찍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이 기부가 집행된다고 했습니다. 아드님이 뭐라고 해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사본을 건넸습니다. 잘 보관하시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가방 속 서류를 만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강남 대서동 원탑 아파트는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과 고아원의 것이었습니다. 민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원시 대형구집과 예금 1,200만 원. 그것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 제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그것도 기부하기로 유언 공증에 넣어뒀으니까요. 민규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유류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드님한테 해준 것들이 이미 유류분을 훨씬 초과한다고, 수첩에 적힌 기록들이 그걸 증명한다고, 법원에서도 인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빌딩을 나서니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규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집으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요? 와보면 안다. 오늘 저녁에 올 수 있니? 오늘이요? 갑자기요? 응. 중요한 이야기야. 꼭 와야 돼. 민규가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녁 7시쯤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저녁 민규가 옵니다. 그때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엄마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강남 아파트가 어디로 갔는지, 민규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민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낼까요? 소리를 지르며 엄마가 미쳤다고 할까요? 아니면 울까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서 나갈까요? 엄마와 연을 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요. 법적으로 완료된 일이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민규가 오려면 아직 3시간 남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규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도 지었습니다.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기부 약정서, 유언 공증서, 수첩. 이게 오늘 민규한테 보여줄 것들입니다. 45년 동안 민규를 위해 희생한 기록.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배신. 그래서 내린 결정. 민규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2시간 남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규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지금 출발했어요.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이제 30분 후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진실을 말해줄 시간. 민규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려줄 시간. 저는 소파에 앉아 서류들을 무릎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규는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40분. 20분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규가 뭐라고 하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후 7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규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민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들을 손에 들고 어서 와. 들어와서 앉아. 민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좀 굳어 있으신데.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민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탁자에 서류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민규가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민규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부 약정서, 유언 공증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읽은 그대로야.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엄마가? 응, 있었어. 25억짜리요? 그래. 민규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그걸 기부했다고요? 사회복지재단이랑 고아원에? 그래. 어제 공증까지 다 끝냈어. 민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동의? 왜 내 동의가 필요하니? 그건 제 거잖아요. 엄마 재산은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거? 누가 내 거래? 엄마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니? 하지만은 무슨. 엄마 재산은 엄마 거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할 권리 없어. 민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25억이에요. 그걸 그냥 남한테 준다고요? 남이 아니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받았어. 민규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탁자에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수첩. 45년간의 기록. 이거 봐. 민규한테 수첩을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써온 일기야. 엄마가 너한테 뭘 해줬는지 다 적어뒀어. 민규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읽어봐. 끝까지.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민규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수첩을 읽었습니다. 새벽 청소일 시작. 민규 학원비. 금반지 팔았다. 민규 등록금. 1,000만 원. 민규 전세 보증금. 2025년 9월. 100만 원. 손주 학원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민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45년이야.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난달까지. 엄마는 단 한 번도 너한테 손을 놓은 적이 없어. 엄마, 새벽 청소도 했어. 식당 설거지도 했어. 금반지도 팔았어. 전세금도 깼어. 다 너 때문이야. 민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뭘 했니?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돈 낭비라고 했어. 재산증여 계약서를 들이밀었어.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했어. 저는 안 그랬어요.
아니야. 그랬어. 엄마가 다 봤어. 민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너한테는 더 이상 안 준다고. 이미 충분히 줬으니까. 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공증까지 다 끝났어. 공증을 취소하면 되잖아요. 안 돼. 엄마 의사야. 바꿀 생각 없어. 민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고 저도 힘들었어요. 그게 엄마한테 그렇게 대할 이유가 되니?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규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 왜 그때 사과하지 않았니? 왜 계약서를 들이밀었니?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내 본심이 그거였어. 엄마 재산이 탐났던 거야. 아니에요. 아니긴. 다 알아. 엄마가 바보가 아니야. 민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규야, 엄마는 너한테 실망했어. 엄마, 45년 동안 키웠는데 결국 엄마한테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 돈 낭비라는 말이었어.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민규가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정말 돈이 필요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엄마한테 기대지 마. 이미 충분히 받았어. 수첩에 다 적혀 있잖아. 민규가 수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받습니다. 그럼 정말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수원집이랑 예금 1200만 원은 엄마가 쓸 거야. 그것도 엄마가 죽으면 기부하기로 했어. 민규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 없어. 엄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규야. 유류분 청구할 생각은 하지 마. 변호사가 말했어.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이미 유류분을 훨씬 초과한다고. 법원에서도 인정할 거래. 민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 엄마는 피곤해. 엄마, 가라고 했어. 민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수첩도 들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아니, 그건 엄마 거야. 수첩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민규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미 결정했어.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엄마를 잃어버린 걸. 민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수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민규는 갔습니다.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규가 언젠가는 이해할까요?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아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당신 잘못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4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규 없이 사는 삶.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규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마 화가 났겠죠. 아니면 충격을 받았겠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시장도 가고 마당도 가꾸고 책도 읽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물이 왔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펼쳐 읽었습니다. 김순자님께 12억 5천만 원 상당의 귀중한 기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새 난방 시스템도 설치하고 아이들 옷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규 한 명한테 주는 것보다 100명의 아이들을 돕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규한테서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같이 시장도 가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득 수첩을 펼쳤습니다. 45년의 기록.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규 없이, 하지만 후회 없이,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민규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겠어.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겁니다. 하지만 춥지 않을 겁니다. 제 마음은 따뜻하니까요.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당에 첫눈이 내렸고 저는 두터운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민규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금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회사는 괜찮은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자 그런 생각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제 삶에 집중했습니다. 복지관 노인 교실에서 서예를 계속 배웠습니다. 붓글씨가 제법 늘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더 친해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같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손주 자랑하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저만 조용했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눈치가 있으니까요. 사회복지재단과 고아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보내줬습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12월 초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규였습니다. 민규야? 네, 저예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2달 전 그날 밤 화를 내며 나갔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혼자 지내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 것 같았지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만나고 싶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냥 보고 싶어서요. 얼굴이 보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2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만나자고 합니다. 무슨 속셈일까요? 또 재산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걸까요? 엄마. 민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며칠 후 저는 수원역 근처 카페에 나갔습니다. 민규가 거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엄마 집까지 가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고 민규가 들어왔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규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엄마, 앉아. 민규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도 차를 한 잔 시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니? 민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뒀어요. 뭐? 구조조정? 결국 당했어요. 지난달에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직 중이에요. 면접 몇 군데 봤는데 아직 안 됐어요. 민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민규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응,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규가 계속 말했습니다. 2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래, 병원에서 엄마한테 돈 낭비라고 말한 거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계약서 들이민 것도요. 민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돈밖에 안 보였어요. 엄마는 안 보였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릴까봐 두려웠고 대출 이자는 계속 올랐고 수진이는 계속 돈 이야기만 했고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변명이 되니? 아니요. 변명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다
다 제 잘못이에요. 민규가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어른 남자가 우는 모습이 민망했지만 민규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민규야. 네, 엄마. 진심이니? 네. 지금 하는 말. 진심이니? 아니면 엄마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니? 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엄마. 정말 진심이에요. 그럼 왜 2달 동안 연락 안 했니? 죄송해서 엄마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규야. 네. 엄마가 너를 미워할 것 같니? 민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실망했을 뿐이야. 민규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닦아? 고맙습니다. 민규가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용서라. 네. 쉽지 않아. 알아요.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저는 민규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변했니? 네. 변했어요.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어떻게 믿니? 민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수첩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샀어요. 뭐니? 일기장이요. 엄마 수첩 보고 나서 저도 써보기로 했어요. 민규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민규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오늘 엄마한테 거절당했다. 당연하다.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엄마, 죄송해요. 10월 20일.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받았다. 무섭다. 하지만 엄마한테 연락할 수 없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11월 5일. 오늘 면접 떨어졌다. 실망스럽다.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11월 20일.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안 난다. 12월 3일. 오늘 결심했다. 엄마한테 연락하기로.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다. 사과는 해야 한다. 저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민규가 정말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민규야. 네. 엄마는 아직도 화가 나. 내가 한 짓이 쉽게 용서되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평생 내가 키운 아들. 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줄게. 내가 정말 변했는지 보여줘. 엄마. 그리고 만약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민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눈이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물었습니다. 엄마,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너는 면접 준비나 열심히 해. 빨리 취직해야지. 네, 엄마. 민규가 웃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잘 가. 엄마도요. 건강하세요. 민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또 배신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회는 줬습니다. 나머지는 민규가 보여줘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민규가 변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변하지 않았다 해도 저는 괜찮을 겁니다. 이미 제 선택을 했으니까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희생과 배신, 그리고 용서가 사람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민규처럼 부모님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렸을 수도 있고, 순자처럼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거나 자식에게 실망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희생만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